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슈비츠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슈비츠는 종속회사로 상하이 슈비츠와 그 다음에 HS 파트너스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상하이 슈비츠를 67%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HS 파트너스를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비츠의 주주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이사 김현수, 그래서 26.5%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6.5%, 그래서 최대 주주가 2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이 김현수라는 분은 연세대 물리학 박사 입니다. 그리고 LG 산전 연구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어떤 이해도가 높으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하이 슈비츠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한 34억 정도, 1분기 매출이 34억, 당기순이익이 6,200만 원,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좀 많이 적죠. 그 다음에 HS 파트너스는 1분기 매출이 7억 6천인데 손실이 5천만 원. 그렇죠. 근데 작년에 보면 1년 동안을 보면 상하이 휴비츠는 175억에 13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HS 파트너스는 24억에 15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그래서 HS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좀 많이 턴 어라운드가 됐고, 상하이 휴비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4로 곱하더라도 뭐 적당히 매출은 적당히고 단지 순이익은 많이 매출이 줄었으니까 줄었죠. 그런데 여기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가 항상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제 휴비츠라는 회사를 연구할 때는 1분기가 항상 계절적으로 안 좋다. 또 3분기도 안 좋다. 그렇죠? 1분기하고 뭐예요? 3분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투자할 때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 회사의 방향성이 좋다면 1분기 때 투자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겠다. 왜 계절적인 영향이 있냐? 이 회사의 매출이 보통 유럽 쪽으로 많이 가요. 유럽 매출이 많은데 유럽의 대리점들이 휴가 기간이 보통 우리나라처럼 뭐 한 일주일 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한 달, 두 달, 막 이런 식으로 쉬어요, 휴가를. 이때 휴가를 할 때 보통 여름에 휴가를 하고 연초에 휴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씩 하면 영업일수가 적잖아요. 영업일수가 이제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는 항상 매출이 적고, 그렇죠. 당연히 좀 매출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계절성이 있을 때는 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좋아요. 고정비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고정비 비중이, 잠깐만요. 이 회사도 고정비가 한 32.9%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매출이 줄어들면 어때요?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도 줄고 단기 순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들 때 투자를 하는 게 이 회사의 방향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26.5% 가지고 있다. 그리고 1분기 때는 좀 좋지 않다. 왜? 유럽향 매출이 많은데 유럽의 대리점들이 보통 휴가가 연초나 여름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씩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적어서 당연히 매출이 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는 2018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줄었지만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늘었죠. 이게 전년 동기 1분기 2018년도 1분기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 1분기. 왜냐면 계절성 있는 회사는 전기와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기와 비교하면 당연히 줄죠. 이거는 1분기 때는 당연히 계절성이 있어서 매출이 줄는데, 그러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늘었어요,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었어요. 전년하고 비교해야 돼요. 전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줄죠. 매출이 줄면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영업이익이 더 많이 줄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년도에 그 에이스 아까 그 종속회사 중에서 종속회사 HS 파트너스가 적자가 많이 났잖아요. 영업이익도 적자가 나고 이게 이제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이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원래는 더 영업이익이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출을 줄었으니까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적자폭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의외로 덜 줄어들어 버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의외로 선방한 거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8% 어때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냐면 전기 대비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이게 성장하지 않은지 알아요. 성장했어요. 이 회사는 성장을 했다고 보고 그 관점을 해야지 전기 대비 비교해서 줄었으니까 뭐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항상 전년 대비 그리고 항상 안 좋을 때 1분기 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투자 의사결정은 1분기 때 아니면 3분기 1분기 아니면 3분기 그래서 방향성이 이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분기별로 뭐 실적의 변동을 보고 막 이렇게 좋거나 나쁘거나 막 이걸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체적인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회사를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잖아요. 헬스케어 업종을 투자하실 때는 지금 매출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좀 줄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뭐 전기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좋아요. 성장을 했고 상당히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주가만 좀 정체가 돼 있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는데 좋더라고요. 단지 이제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50억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상당히 뭐랄까 시장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50억. 이거 단기 순이익이 10억인데 50억 정도 적자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익이 났죠. 이익이 10억 정도. 이게 어디로 가요? 당연히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이 돼요. 그렇죠? 누적이 됐는데 지금 배당을 주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죠. 10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더 많이 줬나 봐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이 좀 줄어들었어요. 자본 총계가 887억 중에서 이익 잉여금이 680억을 차지해요. 어때요? 898억에서 687억. 그렇죠? 뭐냐면 이 회사는 과거에 경영을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왜 자본 총계 중에서 이익 잉여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업황에 따라서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경쟁력은 좋은 회사고 기술력은 좋은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유동자산이 564억이에요. 564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383억이에요. 유동비율은 좋은데 재고자산을 빼면 213억을 빼면 당좌자산이 305억이에요. 305억인데 383억.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좀 갚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갚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냐면 현금 흐름이 나빠진 결정적인 원인은 이거예요. 이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66억이 생겼어요. 이만큼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 거 66억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현금 이건 증가했지만 이걸 사기 위해서 현금을 지출했잖아요. 그래서 66억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리고 재고자산도 지금 12억 정도 증가했죠. 매출 채권도 조금 증가했죠. 조금 이건 뭐 상관이 없잖아요.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하기 때문에 이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재고자산도 평소에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증가한 게 여기도 재고자산도 주석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품 증가가 한 3억 정도 증가했고 원재료가 한 9억 정도 증가했어요. 원재료가 증가했다는 것은 2분기 그 다음에 이후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가 지금 상당히 커요. 여기는 제품 비중보다 원재료 비중이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 124억에서 133억으로, 제품은 76억에서 80억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원재료가 133억을 차지하고 제품이 80억이에요. 원재료가 훨씬 더 커요. 원재료가 전년도에 124억이었는데 또 9억을 더 사서 133억이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LCD 쪽이 좀 큰데 LCD가 좀 가격 변동이 좀 심해서 좀 많이 비축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셔요. 상식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50억 적자인데 재고를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재고를. 그렇죠. 원재료를. 이건 뭐냐면 매출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매출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50억 중에서 66억이 지금 이게 증가한 거예요. 현금이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66억이 증가. 이것만 안 샀어도 어때요? 현금 흐름이. 여기서 공정가치 금융자산만 안 샀어도 66억이 안 사면 신매덕이 봐봐요. 66억만 안 사면 이게 증가가 되잖아요. 현금이. 그러면 16억이 증가가 됐다는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 66억만 안 샀어도. 이 금융자산은 솔직히 안 사도 되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종속회사 중에서 HS 파트너스가 뭐예요? 금융투자를 하잖아요. 금융투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6억 정도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리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굳이 리스크를 따지면 지금 부채 비율은 안정적이에요. 71.7%, 좀 100%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 안정적이고 57.7% 약간 증가했어요. 증가한 목적이 뭐냐면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0억 정도 적자잖아요. 그쵸? 50억 정도 적자가 됐어요. 아까 금융자산 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 차입금을 갖다가 111억이 증가됐죠, 지금.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장기 차입금 중에서 일부 유동성 대체로 된 거 있고 해서 단기 차입금이 한 1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유동성 대체된 것까지 합치면 한 11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 단기 차입금은 어때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이잖아요. 근데 현금이 지금 40억, 금융자산이 66억, 그럼 한 6억 정도, 160억 정도 되잖아요. 106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246억이니까 여기서 뭐 매출 채권에서 현금화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보통 한 3개월 아니면 2개월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50%는 현금으로 받고 50%는 어음으로 받고, 해외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이 정도 회수 기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겠다. 그렇죠. 물론 100%는 다 안 하더라도 이게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잠깐만요. 슈비츠가 지금 한 1185억이에요. 시총이 1185억인데 이제 자본이 지금 887억에서 비지배 지분 빼고 61억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고 자산을 213억인데 30% 정도 할인하고, 그러면 30% 할인하면 63억 정도 빼고, 매출 채권에서 한 20% 할인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계산하는 거 대략 보여드릴게요. 그냥 매출 채권 20% 할인하면 한 723억 정도 돼요. 순자산이 723억이고 시총이 1185억이에요. 그럼 PBR이 한 1.6배 정도 돼요. 1.6배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헬스케어는 PBR이 보통 2배 정도, 이익이 나면 한 2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2배 정도. 그래서 이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슈비츠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뭐랄까 트리거가 있을 만한 어떤
그 트리거가 있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 트리거가 있을 게 뭐가 있나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전통적인 산업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유형자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헬스케어 쪽이니까 이 무형자산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형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무형자산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회사는 검토할 게 이제 이 무형자산 쪽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그 무형자산이 뭐가 있을까?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를 보야죠. 무형자산 개발비 내역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개발비 내역을 보시면 뭐냐면 지금 개발 완료된 자산은 검안기, 가공비, 리플렉터, 토노메터, OCT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토노메터하고 OCT는 뭐냐면 진단기기예요. 이 OCT 같은 경우가 뭐냐면 망막 단층 진단기예요. 망막 단층 진단기는 뭐냐면 2018년도에 잠깐만요. 2018년도 판매 국내 판매가 개시됐고 1월 달에 그다음 2018년 4월 달에 C 마크를 획득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그 캐나다 그거를 헬스 캐나다라고 해요. 헬스 캐나다인가? 아마 그걸 또 획득했어요. 헬스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뭐 이런 거죠. CU 같은 어떤 인증이죠, 인증. 인증이죠, 인증. 현재는 이제 FDA도 지금 아마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DA 과정 속에 이게 이 장비 자체가 클래스 2라서 클래스 2에 이게 포함되는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시판전에 신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 어때요? 검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한 90일에서 18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한 2019년도 하반기나 2020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쪽도 판매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약간 성장성 있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성 있는 부분으로 OCT 망막 단층 진단기 말 그대로 망막 단층 진단기예요. 진단하는 토노메터도 진단기기고 그리고 개발 중인 자산 중 보면 검안기도 있고 가공비도 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고 OCT 있죠. OCT 망막 단층 진단기인데 OCT에 이제 이걸 응용을 하는 거죠. 항상 이게 원천 기술이라고 보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자, A가 붙었어요.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 그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비교했더니만 망막이 일반인하고 틀리더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진단을 하면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망막 단층 진단기예요. FCC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려서 미리 한번 보고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IOCT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의료기기나 그렇죠. 안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안경점 의료기기에서 뭐냐면 이게 이제 산업용으로 가는 거예요. 산업용으로. 이 OCT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CT잖아요. CT는 뭐예요? CT는 그거잖아요. 비파괴 검사할 수 있는 거죠. 비파괴. 파괴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ICT 이게 붙은 것은 뭐냐면 산업용이에요. 디스플레이, 후공정 어때요? 그 진단, 어떤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어떤 그 층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갖다가 표면이랑 그다음 층별로 결함을 진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층별로 결함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육안으로 우리가 봐서 아니면 뭐 어떤 카메라로 보는 거를 갖다가 CT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어떤 공정의 피드백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잖아요. 불량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 원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CT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불량 원인을 어떤 제품 손상 없이 불량 원인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은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글로벌 어떤 장비 회사들 있죠.
뭐 OLED 패널 업체들 이제 스펙을 논의한단 말이에요. 지금 스펙을 논의하면 그 업체들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 스펙에 따라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최적화를 빠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 이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논의하고 나중에 뭐 최적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장비를 생산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현실화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의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것 같다. 그래 장기적인 어떤 이게 이것은 뭐냐면 단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거고 단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OCT 망막 단층 진단기가 단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담보하는 거고 IOCT하고 OCTA 이 부분이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어때요? 중간적인 어떤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어떤 약간의 트리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은 무시하고 그냥 장기적인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시간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 VS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상해 이 회사가 뭐예요? 지금 여기 상하이 휴비츠 있잖아요. 상하이 휴비츠. 상하이 휴비츠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비전 스크리너라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뭐 시광 중심 산업에 시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광 중심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경원 있죠. 안경점. 안경원과 안과의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경 제조나 어떤 뭐 그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어떤 치료나 수술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전략이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출장 시력 검사를 해로 가서 유아 고객을 또한 초등학생 고객을 미리 선점을 해요. 그럼 어때요? 휴대가 간편해야 되겠잖아요. 휴대가 간편하고 어때요? 이렇게 좀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비전 스크리너가 이게 지금 이제 개발 중이니까 2020년도에 뭐 완성이 된다고 치면 어때요? 이것도 장기적인 어떤 중국 쪽에서 좀 성장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망막 단층 진단기 이 부분, 그 다음에 토노메터 이 부분이 단기적인 어떤 성장 진단기기가 의료용 진단기기가 성장 가능한 부분이고 트리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부분은 IOCT. 제가 봤을 때 IOCT가 이게 나중에 매출이 이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멀티플은 지금 PBR 2배도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PBR 6배, 7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8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제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이렇게 있으면 이자 단기 차입금 1, 2년에 갚아야 될 거 여기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수출 금융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차입금들이 많거든요. 무역금융. 그래서 충분히 뭐 연장이라든지 뭐 차입을 다시 해서 이 차입을 갚는 그러한 형식의 차입해서 충분히 유동성을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보통 해외는 2개월, 국내는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충분히 뭐 여기서 이 현금을 통해서 현금화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원재료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원재료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재료를 더 안 사면 되잖아요. 그쵸? 원재료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겨내고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71.1% 7%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현금 흐름이 50억 정도 이렇게 적자인 부분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이 감가상각비도 많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무형자산 손상 차손도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10억 정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22억이에요. 이게
22억. 그럼 이것만 만약 자산 아까 그거 빼고 이것만 하면 한 30억 정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될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 아까 재고자산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거 66억에다가 12억, 벌써 이게 많잖아요. 매입점유 감소한 것도 이거 되고, 채무 감소한 거에다가 이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82억 정도가 자산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예요? 좀 50억 정도. 그렇죠? 아까 금융자산 안 사도 16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은 보면 이제 지배기업이 있고, 아까 상하이 휴비츠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시광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경원과 안과의 중간, 그 진단기기보다는 좀 이런 자동 거만기가 거의 뭐 많이 차지하죠. 많이 캐시카우예요 이게. 그리고 지배기업 같은 경우도 자동 거만기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렌즈 가공기하고 이게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이제 안과용 진단기 아까 새로 OCT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OCT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진단기가 토노메타 그다음에 또 슬린 램프라고 이제 그런 제품 이 있는데, 이러한 진단기 쪽이 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기술이 높은 거, 고난이도, 이게 고난이도고, 이게 기술 수준으로 중간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사의 비용의 성격표 분류를 보면, 지금, 원재료나 상품과 매출 비교해 보면 스프레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작의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왜 그러냐면, 재고자산이 좀 비중이 큰 회사들은 이익 조정이 분기별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재고자산 원재료를 갖다가 더 늘릴 원가로 안 가고, 그런데 뭐 스프레드가 전년도하고 전분기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32.9%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분기 때는 뭐예요?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비수기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좀 덜 감소한 것은 뭐냐면 그 종속회사 HS 파트너스가 턴 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덜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했고 이것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볼 것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한번 재무제표 중에서 뭐 특별한 것만 한번 볼 만한 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아까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한 66억 정도 증가했죠. 여기도 이제 기타 금융자산 중에서 여기서 금융상품이 한 9억 정도 증가했어요. 금융상품이 아마 이때 금융상품하고 이 금융상품하고는 이거는 뭐 종속회사 거 금융상품인 것 같고, 이건 지배회사 거 금융상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재료가 크다는 거, 재고자산에서 원재료가 비중이 더 크고 원재료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 그것은 매출이 좀 더 증가할 확률이 크다. 확률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 무형자산 보니까 상당히 단기적인 성장성과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제품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 관리해보자. 이제 이런 정도, 이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 총계 중에서 이익 잉여금이 좀 많은 거, 경쟁력이 있는 실력 있는 회사다. 그리고 PBR이 그냥 이렇게 비지비지분 빼고 재고에 30% 할인하고 매출 채권은 20% 할인한 거 보니까 한 1.6배 정도 되니까 저평가돼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한번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볼게요. 이 회사는 안양시에 있어요. 안양시 중소기업이고, 안양시에 있고 중소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종속회사들이 있다는 거 아까 봤죠. 봤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이거 막막 이것도 아까 한번 봤어요. 이게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 40만 주가 있는데, 지금 자기 주식 40만 주가 12,540원이에요. 12,540원이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대잖아요. 10,000원. 1,100원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12,540원대가 되면 PBR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정확하게 암산이 안 돼가지고. 물론 제가 계산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 정도 본인의 어떤 회사의 가치를 측정할 때 한 이 정도 측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12,540원하고 차이가 크다 하면은 좀 싸게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아까 트리거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변동성은 무시하고 충분히 투자 가능한 회사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배당도 해주고요. 배당도 해주고, 아까 이익이 났는데 배당을 해주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죠. 고령화 어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안과 쪽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안경원용 진단기기 수요 같은 게 보면 어때요? 미국, 일본 및 유럽 주요 4개국 등 개발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진단기기들인 자동 검안기와 차트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자동화된 제품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교체 수요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교체 수요. 그 저성장이라는 거. 그리고 렌즈 미터는 수동형인 경우 안경정마다 2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또 급격히 자동형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수동형은 마이너스, 자동형은 고성장.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중복이 되더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뭐냐면 선진국은 이제 딱 이거예요. 선진국은 지금 성숙기다. 성숙기고, 개발도상국은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거예요. 도입기에서 성장기. 그렇죠. 성장기로 가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자동 형식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교체 수요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은 뭐냐면 이제 수동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 수동형을 또 뭐예요? 자동형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줄어들겠고, 근데 이게는 증가하겠죠. 그런데 이것보단 자동형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그멘터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으면 둘 다 뭐 매출 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이걸 이쪽으로 대체시키면 증가하면 이게 더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만 하시면 이거는 다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수동하고 항상 수동은 선택이고 자동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제품 사이클, 수동은 쇠퇴기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성숙기, 그다음에 자동 검안기나 차트 프로젝트는 성숙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다음 자동형 렌즈 미터는 뭐예요? 성장기. 그리고 공간을 절감해서 시력 진단기와 근접 시력 진단기와 정밀 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리프렉터, 그다음에 인원 절감 효과가 큰 무패턴 렌즈 가공기는 도입기. 이건 아주 성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도입기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대체제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다른 업종보다 대체제 위협이 낮고, 또 보완제가 발달하고, 수술이나 치료가 되면 진단기기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 안과용 진단기기는 치료나 수술이 되면 당연히 이 진단기기로 먼저 진단을 해야 되니까 성장하시 보완제가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대체제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로 꼽으라고 한다면 라식 수술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라식이나 뭐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제가 위협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소수의 유럽 업체들이 좀 이게 이제 보면 이제 검안기 쪽은 뭐냐, 일본 업체들이 좀 많이 강세가 있는 거예요. 검안기, 자동 뭐 안경 전용 검안기 같은 경우는 뭐 니덱이라든지 탑콘, 이게 니덱이 한 1위고 탑콘이 2위예요. 그냥 두 업체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휴비츠가 한 3위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그 렌즈 가공 이런 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이제 그 업체가 한 40% 정도 차지한 1위고, 휴비츠가 한 2위 정도권. 그 다음에 일본 업체 니덱이 한 3위권. 그러니까 휴비츠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안과용 진단기 같은 경우는 보통 독일 업체들이 강하더라고요. 독일 업체가 1, 2위가 독일 업체예요. 40% 정도, 20% 정도. 그 다음에 휴비츠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 업체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형 병원들 위주로 많이 영업을 하고, 휴비츠나 일본 업체들, 니덱이나 뭐 탑콘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병원, 안과 중심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일본 업체
들도 강세고 유럽 업체들도 강세인데 좀 광학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품에 따라서 일본 업체가 강세인 제품이 있고 즉 광전자 기술은 일본 업체들이 무슨 검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광학 같은 경우 뭐 진단기기라든지 렌즈 가공 뭐 이런 것들은 유럽 업체들 프랑스나 독일 예. 진입의 난이도 같은 걸 보면 기술적인 측면 디지털 리프렉터나 무패턴 렌즈 가공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도 기술이 고도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고 자동 검안기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난이도가 적다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자국 내에서 수급상 특별한 문제가 없어 수출이 한 80% 차지하니까 수출이 80% 차지하지만 원재료 수급은 거의 국내에서 한다 그리고 뭐 이제 보통 의료보험이나 의료기기 인증제도 CE, 그 다음에 FDA, 그 다음에 뭐 아까 헬스 캐나다 뭐 이런 형식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선에서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시면 너무 큰 무리는 판매 방식 같은 경우 대금 매수 조건이 해외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국내의 경우는 현금 결제 50%, 나머지 50%는 90일 어음 결제 세 달, 그쵸? 예. 그리고 안과용 안경 전용 진단기기며 안과용 일반 진단기기 시장 규모에서 미국이나 유럽 주요 4개국, 일본 비중이 60%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60% 이상 차지하는데 어때요? 이들 시장에서 수요는 기존 제품의 대체 및 신규 오픈하는 안경기입니다. 발전. 그러면 뭐예요? 기존 제품의 대체면 뭐예요? 점유율이 높은 업체들이 유리하죠. 1위나 2위 업체. 어떤 슈비츠 같은 경우는 3위권 또 2위권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 2위 업체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슈비츠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이기 때문에 1, 2위 업체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OCT라든지 망막 단층 진단기 이게 새로운 어떤 제품을 통해서 뭐 뚫어야 되겠죠. 교체 수요 유예의 어떤 그 다음에 이건 산업용이잖아요. 이거 새로운 시장이란 말이에요. 기존 시장은 교체 수요 선진국에서 60% 정도 시장 뭐야 계속 비중을 차지하는데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야 내가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1, 2위 회사들이 슈비자가 3위권이 정도니까 이게 정체가 된단 말이죠. 매출이 그렇죠. 물론 이제 아까 수동용에서 자동용으로 제품별로 세그멘트 이렇게 전환이 되면 자동용이 훨씬 더 가격이 비싸니까 매출인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획기적인 증가가 되려면 이 산업용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획기적인 증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지금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없고 그러면 이제 뭐 한번 정리라고 보기보다도 한번 뭐 이렇게 해보시면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PBR 2배 이하다. 그래서 저평가다. 이익은 언제든지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 있다. 장기적인 트리거가 있냐? 트리거를 보는 거죠. 트리거. 단기적으로는 뭐예요? OCT다. 자, 장기적으로는 I, OCT하고 OCTA. 이게 뭐 알츠하이머죠? 이 부분이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50억 적자인데 이거는 금융상품을 산 거가 66억이잖아요. 66억. 따라서 이것만 고려하면 한 16억 정도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다. 그 다음에 1분기는 비수기다. 왜냐? 이 회사는 수출이 유럽이 많은데 유럽의 대리점들이 보통 연초에 휴가를 많이 간다. 따라서 뭐예요? 좀 실적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것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변동성은 무시하자. 변동성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자. 여섯 번째는 뭐예요? 그 유동성, 단기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그렇죠. 이 정도만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충분히 좋은 회사 같아요. 좋은 회사 같고 제가 뭐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문외한인 제가 봐도 상당히 장기적인
그러한 성장성이 있는 회사인 것 같고, 한번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을 보면 원가 경쟁력 50%대의 원가 매출 원가율, 우수한 기술력, 전체적인 마케팅만 100개국에서 130여 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 그렇죠. 국산화율이 90%, CEO의 경영 능력, 안과 의료 좀 아까 연세대 그 뭐예요, 물리학 박사 출신의 CEO, 그리고 LG 산전 연구소 출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이 핵심 역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핵심 역량은 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이 회사가 좀 상당히 핵심 역량도 좋고, 성장성도 있고, 트리거도 있고, 저평가돼 있고, 상당히 좋은 투자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